저는 원래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고 누군가와 삶을 맞춰가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제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원룸은 구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었죠. 중고마켓을 뒤져서 저렴한 장롱 하나를 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송은 현관 앞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조립은 셀프였고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박스를 뜯어보니 나무판과 나사가 가득했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2시간을 씨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중고마켓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구 조립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치킨 한 마리 살게요. 그렇게 올린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 근처 사는데 퇴근하고 들를게요. 치킨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쯤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안녕하세요. 장롱 조립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평균, 외모도 평범, 옷차림도 그냥 무난한 회사원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친근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좀 자주 해봐서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능숙하게 장롱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판을 맞추고 나사를 조이고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고민한 걸 20분 만에 뚝딱 완성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설명서 보는 요령이 있어요. 순서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조립을 마친 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아, 잠깐만요. 치킨 시켰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진짜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치킨 산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결국 그는 제 권유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치킨이 오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과 직장도 가깝고 취미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대화가 편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도 좋네요. 그의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동네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그는 특별히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잘 지켰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모난 데 없는 성격이었죠. 2년쯤 사귀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결혼? 그래,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결혼은 제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결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작은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치렀고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생활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각자 출퇴근하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피곤할 때 유독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예민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알았어, 푹 쉬어.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날에 짜증 부려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그 짜증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될 징조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아기?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
우리 아기 생기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왜?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기를 보면 저 아기 정말 귀엽다. 라고 하고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면 유심히 보면서 우리 아기도 저렇게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제발. 나는 정말 출산하고 싶지 않아. 커리어도 있고 사실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육아도 절반씩 할 거야, 약속할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성격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피곤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육아는 24시간 전쟁이라던데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기 낳아야지. 나중에 후회해. 늦으면 더 힘들어.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약속과 달리 그다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장 좀 봐줄래? 아, 나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돼? 청소 좀 같이 해.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그때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출산하면 달라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진통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있었지만 그 손길조차 힘이 되지 않았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는 더 심하게 울었죠.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지만 양이 부족해서 분유를 섞어 먹였고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지금 준다. 젖병 소독과 빨래, 기저귀 교체와 수유,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과는 교대로 돌보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편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지만 새벽 3시에 남편을 깨우면 아, 조금만 더 자게 해줘. 약속했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어나는 남편.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다시 소파에 누워 자는 모습. 결국 아기는 제가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 아, 진짜 피곤하다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당신은 육아휴직이잖아. 나는 회사 가야 한다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육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산후우울증인지 그냥 우울증인지도 모를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옷은 아기 토사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아 2달째 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며 밥도 거르기 일쑤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내일부터 갈게. 다음 날부터 엄마는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까지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엄마가 오시는 날부터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낮 시간 동안 잠도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매일 9시간씩 손주를 봐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1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손주인데. 아니야, 엄마. 이건 당연한 거야. 남들도 씻었으면 200만 원씩 내잖아. 100만 원도 적은 거야.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와서 애 봐주시잖아.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그래, 좋네. 시터비보다 훨씬 싸다. 처음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야, 돈을 꼭 드려야 해. 당연히 드려야지.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그래도 장모님은 할머니잖아. 남들은 부모가 공짜로 손주 봐준다던데?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들도 친정엄마가 애 봐주면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돈까지 주진 않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매달 100만 원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리원 비용 500만 원도 친정에서 내주셨고 출산 준비물도 대부분 엄마가 사주셨어요. 게다가 지금 매일 와서 손주를 돌봐주시는데 100만 원도 아깝다고요? 조리원비도 우리 엄마가 내셨잖아. 출산 준비물도. 그리고 지금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100만 원이 과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 알아서라고? 그럼 오빠가 한 게 뭔데? 나는 돈 벌잖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언니, 문 좀 열어줘. 신우이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신우이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 오빠가 오늘 우리 서연이 좀 봐준다고 했어.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왔어? 서연아, 이리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텐 말도 안 했잖아. 아, 깜빡했네. 동생이 오늘 급한 일 있다길래 서연이 봐주기로 했어. 그건 그렇다 쳐도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뭐 어때? 어차피 장모님이 우리 애 봐주시잖아. 서연이 하나 더 보는 거 별거 아니지.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장모님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아기 하나 더 보는 게 뭐 어렵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100만 원씩 드리잖아. 그 정도면 아이 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우리 엄마는 무료 시터가 아니야. 우리 돈 들이잖아. 100만 원 드린다고 해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가 문제야? 그냥 애 하나 더 보는 건데. 그때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서연이도 같이 볼게. 엄마, 아니 이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배웅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시? 내가 언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카 데려와서 봐달라고 하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엔 미리 말할게. 그만 좀 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그냥 공짜 시터로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본심은 대체 뭘까? 그 답은 곧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신우이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매번 미리 말은 했지만 그건 통보에 가까웠어요. 오늘 서연이 또 온대. 그럼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엄마는 바쁘시대. 어차피 집에 장모님 계시잖아. 어차피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매주 두세 번씩 조카까지 함께 돌봐주셨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매번 고생시켜서. 괜찮아. 서연이도 착하던데 뭐.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더 당당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다녀와서 취한 채로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장모님이 공짜로 애 봐주신다고. 공짜? 뭐 100만 원 드리긴 하지만 시터비보다 훨씬 싸잖아. 거의 공짜지. 당신 지금 술 취했어? 취하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장모님은 어차피 집에서 노시잖아. 애 봐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 노신다고?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대신 다음날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래, 알았어. 토요일 저녁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 또 서연이 좀 봐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때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 많다고 생각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많다고 생각하지? 그게 시터보다는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거지? 엄마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을 켜서 남편 앞에 화면을 들이미셨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엄마의 통장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잔고는 5억이 훌쩍 넘었고 그걸 본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당에 작은 빌딩 하나 있어. 매달 임대 수익으로 이것저것 떼고 2천만 원 정도 들어와.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100만 원 받고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0년 전에 애들 아빠 돌아가실 때 분당 아파트 팔고 대출 좀 받아서 건물로 바꿨었지. 수익이 꾸준하거든. 그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이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세상이 위험하니까. 엄마는 핸드폰을 치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애 봐주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사위가 나를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보모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아니긴 조카까지 떠넘기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상속세 증여. 화면에 떠 있는 검색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엄마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보, 장모님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드리고 싶은데요. 장모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갑자기 극진한 사위가 된 남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통장을 본 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기저귀 갈아줄게.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지.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미안했어. 그 말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저귀를 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어설프게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잘했지?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 전화 좀 드릴까? 저녁 같이 드시자고. 왜? 그냥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제 사과했잖아.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야지. 장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뭐야? 대게라도 주문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장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엄마 통장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당신 지금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나와서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네. 진심으로 장모님께 잘하고 싶은 거야. 믿어줘.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장모님 빌딩이 어디에 있대? 분당 어디쯤? 임대료가 얼마나 되길래 매달 2천씩 들어와? 빌딩 크기는 어느 정도야? 장모님 명의야?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면서 불편함이 커졌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재산 이야기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싶어서? 그게 왜 궁금한데? 나중에 우리도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 나중에 딸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미리 알아봐야지. 증여세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엄마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을 어떻게 받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직 환갑도 안 됐어. 건강하시고. 알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급하게 하면 세금 많이 내잖아.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쁜데. 왜?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합리적으로 들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가족 미래가 아니라 오빠 미래겠지. 뭐? 오빠는 지금 엄마 재산에만 관심 있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어머님이 장모님이 된 거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에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세요? 투자? 네, 빌딩 말고 다른 투자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빌딩만 관리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주식은요? 주식도 안 해. 그럼 현금은 어디에 두세요? 은행 적금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 나 그냥 장모님 재산 관리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지금 캐먹고 있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사위가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지. 하지만 엄마의 눈빛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서방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네, 엄마. 저도 느꼈어요. 조심해라. 돈 문제는 사람을 바꿔놓거든. 엄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우리 엄마 돈 때문에 태도 바꾼 거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냐? 그럼 왜 갑자기 엄마한테 잘해?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해? 아니, 그게 말 못하겠지. 솔직히 인정해. 오빠는 엄마 돈이 탐나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탐나. 2천씩 매달 들어오는데 안 탐날 사람이 어딨어? 우리 월급 합쳐봐야 600도 안 되잖아. 근데 장모님은 매달 2천씩 벌고 있어.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니 말해봐. 오빠 속마음이 뭔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인생이 편해지는 거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엔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알고 난 뒤로는 저는 그저 재산에 다가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겠어.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날 밤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너 진심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나는 못하겠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해. 왜? 나랑 살고 싶어서? 아니면 엄마 재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본심을 말하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알았어. 남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재산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양육비만 정기적으로 보내줘. 알았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혼 확정이 되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혼 후에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이었어요. 엄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는 여전히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100만 원도 계속 드렸지만 엄마는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손주 보는 게 즐거워. 아니야, 엄마, 받아줘.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결국 저는 그 돈을 아기 적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우리 아들, 엄마랑 잘 살자.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회사 다닐 것 같아. 그래, 준비됐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려고 근처에 좋은 곳 알아봤어.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대견하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네.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 복직 후의 회사 생활은 예전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짜증내는 남편이 아니라 웃는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혼자서 다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어요. 너 전 남편 재혼했다며? 아, 진짜? 나이 좀 있는 여자랑 했다던데? 근데 그 여자 집이 부자래. 그렇구나. 역시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아? 아니, 전혀. 오히려 다행이야.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됐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남편은 100만 원이 아까워서 친정엄마를 함부로 대했고 그 결과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를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100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눈앞에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평생의 가족을 잃는 선택을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엄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식당은 저희 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내려온 곳으로 온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정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의 터전이기도 하지요. 동네 식당이지만 규모도 제법 있어 오랜 시간 단골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나 구조는 소박하지만 오히려 손님들께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옛 정취를 느끼신다며 좋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 늘 애쓰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 부모님께서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시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공간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추억이자 삶의 뿌리 같은 존재이죠. 감사하게도 그런 정성과 노력 덕분인지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자주 들리는 와중에도 저희는 크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스스로 이뤄낸 삶이기에 더 값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제게 그러셨어요.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 덕분에 몸이 고단해도 늘 성실하게 살아왔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제 삶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더군요. 결혼을 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차이로 인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남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자기 몫에만 충실한 편이었지만 남편과 시댁 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고 자신들이 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도 종종 보였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런 차이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억울했던 건 제가 시댁에 소홀히 한 적도 없었다는 점이에요. 절대로 제 친정만 챙기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공평하게 마음을 쏟고자 애썼습니다. 남편이 자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저 역시 그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한 이상 시댁 역시 나와 법적으로 얽힌 가족이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은퇴하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남편 역시 본인 월급에서 큰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집안이나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시어머니도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남편과 시누이까지 장성시킨 것을 보면 그 나름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결과가 넉넉하든 아니든 자식 키우는 일 자체가 얼마나 헌신적인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에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형편껏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히려 시부모님께서도 며느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민망해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시댁이 며느리에게 손 벌리려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런 점에서 제 시댁은 양반이라 여겼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20대 초반에 아이가 먼저 생겨 급하게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저희가 결혼할 쯤에는 벌써 결혼 10년 차였고 아이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형편은 좋지 않았고 아이 셋을 돌보다 보니 신우는 직장 생활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늘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이었지요. 그런 사정 때문인지 시댁은 늘 어수선하고 분주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신우의 아이 셋이 온 집안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시댁 식구들과 결혼 관련 이야기를 차분히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자기 밥 먹기 바빠 보였고 아이들을 제지하려는 모습도 없어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신우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고 저는 그 시선을 보며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 가족도 나름의 애환과 사연을 안고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아유, 얘 천천히 좀 먹어. 너 그러다 체하겠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을 새가 어디 있어. 애새 키우려면 이럴 때 한 술이라도 빨리 입에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런 진수성찬이 언제 있었나? 사실 평소엔 맨날 서서 밥 먹는다니까? 어머님은 그런 신우를 보며 아이고, 손주들 키우느라 내 새끼 다 축나네. 라며 투덜대고 남는 거 갈 때 싸줄 테니까 천천히 좀 먹어.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이분도 속이 참 복잡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인데도 시누이는 전혀 긴장감 없이 편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걸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주는 거라서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처음부터 선 넘는 건 아닌가 걱정해야 할지 참 헷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애초에 저는 아이를 셋이나 낳을 생각은 없었고 결혼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으니까요. 나랑은 다른 인생이라며 애써 구분지어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 시댁에서 본 풍경만으로도 제가 결혼 이후에 어떤 기대를 품는 건 스스로에게 웃긴 일이었습니다.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거나 바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 역시 그런 형편 속에서 자라왔고 결혼을 위해 따로 많이 모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혼집은 무리하지 않고 전세로 시작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니 매매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쪽에서 마련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제가 일하며 모아둔 적금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남편이 괜히 미안해할 것을 생각하니 그냥 마음 편히 쓰기로 했어요. 이미 저를 위해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었고 더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함께 살아갈 집인데 제 돈이라고 아까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셋집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이랑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끼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그래도 자식 시집 보내는데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니? 딸을 아끼는 마음은 역시 말릴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가는 일인지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도 되었죠.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친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 준비 내내 남편은 제 앞에서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좋은 걸 해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 그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셨지만 그럼에도 시댁 쪽에선 전혀 손을 보태지 못하는 현실이 남편에게는 부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우리 딸 신혼집은 자가로 시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쪽 형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린 전혀 개의치 않아. 솔직히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공주처럼 아끼고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 아니면 절대 못 보내. 라고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지금의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티를 내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에선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외로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야 감사하지. 우리가 형편이 못돼서 못해드리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해도 사돈 입장에서도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여간 마음에 걸리셨겠네. 그래도 우리 애가 형편이 안 되니 너희 쪽에서 집 해주시는 거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소 민망해하셨지만 말끝에 살짝 올라간 입꼬리는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더 많이 해드리는 걸 껄끄러워하시기보다는 아들이 자가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기쁘신 듯했습니다. 평생 전세살이만 하셨던 두 분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부심이셨을 테니까요. 쓸데없는 자격지심 없이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챙겨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제법 이름난 식당을 하고 있어서 저와 남편 모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은 서로 출근하느라 건너뛰기 일쑤였고 퇴근 후에는 늦은 저녁을 준비하느라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요. 그런 저희를 안쓰럽게 여기셨는지 친정엄마는 반찬이 떨어질까봐 바리바리 싸주시곤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반찬 조금만 싸주셔도 충분한데. 너 좋아하는 거 몇 개랑 정서방 좋아하는 거 몇 가지 더한 것뿐이야. 별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별거 아니에요. 엄마 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반찬하신 거 다 티나요. 저는 엄마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음식장만은 물론
장사 준비와 정리까지 전부 하시려면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야 했을 테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무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몸살을 앓으셔도 가게 문을 여는 날이면 어김없이 일터에 나가셨고 한 달에 겨우 한두 번 있는 휴무일마저도 반은 시장 일이나 손님 접대로 소진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고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시집간 딸 밥상까지 챙기시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눈물 없이 밥을 먹기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결혼한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의 자식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 자신이 아직도 부모님께 많은 걸 받고 있다는 현실에 괜스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반찬들엔 인삼과 한약재, 들깨나 각종 견과류 같은 보양재료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재료값만 따져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단 한 번도 아깝다는 말씀 없이 오직 저희 부부의 건강만을 바라며 음식을 준비하신 엄마의 손맛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굳이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였어요.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정성에 보답하려면 그만큼 자식도리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반찬값만 따져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겼을 거예요. 더운 날엔 더운 날대로, 추운 날엔 또 추운 날대로 저희 부부 체력 떨어질까봐 챙겨주신 특식들까지 생각하면 때로는 몇백만 원어치를 저희에게 쏟아부으셨던 때도 있었겠지요. 그런 귀한 걸 받아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만 싹 씻는 건 사람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제 월급과 살림살이를 고려하면 더 드리기 어려웠지만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만 챙길 수는 없었죠. 결혼은 양가의 만남이니까요.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남편과 상의를 해서 시댁에도 같은 금액을 생활비 겸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친정과 시댁 각각 50만 원씩. 양가 합해 월 100만 원을 지출하는 셈이었기에 저희 부부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균형이라 믿었습니다. 뭘 우리한테까지 보내니? 나나 네 아빠나 이런 거 바라고 챙겨준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엄마.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엄마가 해준 것들을 받아먹어요. 정서방하고도 다 얘기된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까 자꾸 사양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더 민망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는 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딸과 사위의 고생을 염려하시던 분이셨고 자식이 피땀 흘려 번 돈 받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늘 부담스러워하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정도도 사실은 많이 양보한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에만 잘했다가 괜한 시댁의 시선을 받을까 염려돼서 늘 공평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속마음까지 같을 순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느 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댁 쪽에서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더 힘든 형편이기에 이해하려고는 했지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는 저로서도 반복되는 돈이 없다는 말씀은 솔직히 듣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용돈뿐 아니라 명절이며 각종 집안 행사에도 따로 챙겨드리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도 저만 보면 한숨과 함께 슬금슬금 돈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평생 서서 일만 해서 그런가? 이제 몸도 고장이 난 모양이네. 이래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싶어.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서글픈 팔자야. 참 서글픈 팔자. 처음엔 그 말이 참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분이니 그저 위로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몇 번 겪고 나니 그 말은 돈 좀 줘라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눈치가 빠르지 않은 사람도 자꾸 반복되니 눈치챌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평생 서서 일한 것이 어디 시어머니뿐이겠습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그날도 쉬지 않고 식당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은근슬쩍 일손을 줄이시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시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당부를 따라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저울로 잰 듯 정확히 나눌 수는 없는 일이더군요. 한쪽에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식 걱정뿐이시면서도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으실 때마다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으면서도 늘 아쉬운 소리만 하시는 시댁 어른들이 계시니 이게 과연 끝이 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저도 막막하고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시댁 형편 탓에 남편이 제 눈치를 조금은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는 이유로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더군요. 아니, 우리 집에도 매달 용돈 들어가잖아. 똑같이 장인 장모님한테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얘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다르잖아. 우리 집에서 가져다 먹는 반찬만 해도 그게 도대체 얼마짜린데. 그걸 단순히 돈으로 똑같이 계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제가 이렇게 말을 꺼내면 남편은 대꾸할 말이 없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도 이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그의 속에도 불만이 쌓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까지 제가 감싸 안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자기네 집보다 우리 엄마 반찬을 더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남편을 보면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는 늘 애틋하고 미안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시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리감이 들었어요. 그런 감정의 편차는 결혼 생활 내내 차곡차곡 쌓여갔고 점점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보내드린 용돈으로 술을 마시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벌이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평생을 공사장에서 일하신 분들이니 힘든 몸을 술로 버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시어머니와 바락바락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파견 발령을 받게 되었죠. 출퇴근 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길어져 버렸습니다. 차가 없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였고 매일 그렇게 출퇴근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남편과 제 직장 사이 중간쯤에 신혼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각자 20분 남짓의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파견 근무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거의 몇 배로 늘어난 셈이니 난감하고 지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렇게 구불구불 출퇴근을 해보니 정말 몸이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주말에 친정 식당에 반찬을 가지러 들렀더니 저를 본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이게 꼴이 뭐니? 고작 일주일 만에 살이 쏙 빠졌네.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갑자기 파견이 결정된 거라 준비도 못했어요. 차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뭐 당분간 고생 좀 해야죠. 장모님, 저번에 먹은 것 저리 맛있던데 그것 좀 더 주세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시던 부모님 앞에서 저는 결국 또 푸념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목돈 들어갈까 싶어 조심스레 화제를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괜히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차 한 대를 몰고 제 집 앞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웬 차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싶더라. 너 그 거리 출퇴근하려면 차가 없이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식당 휴무일이라 아빠랑 중고차 매장 가서 바로 골라왔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새 차로 해주고 싶었지. 근데 요즘 보니까 새 차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급한 대로 1년밖에 안 된 상태 좋은 중고차로 골랐어. 말이 중고차였지 상태도 좋고 정말 새 차처럼 보이더라고요. 차도 경차처럼 작은 게 아니라 커다랗고 튼튼해 보이는 SUV였기 때문에 차값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차를 결제하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우리가 딸내미한테 용돈까지 받았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결혼 후에 매달 꼬박꼬박 드렸던 50만 원의 용돈을 두 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셨던 거였습니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냥 쓰지 그러셨어요. 너한테 받은 건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니? 내 새끼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그 말씀을 들으니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이 제 부모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정성이었는지 그제야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은 돈이 아무리 쌓였다 한들 자동차 한 대 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결국은 그보다 한참 더 큰 돈을 보태셔서 차를 마련하신 것이었지요. 시댁에 비해 친정에서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이미 마음이 무거웠던 터에 차까지 덜컥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뒤섞여 울컥했고 저를 다정히 토닥이시던 부모님의 손길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거 없어, 우리 딸. 새 차도 아니고 고작 중고차 하나 해줬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네.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두 분 아니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그날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정말 평생 더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지쳐 속상했던 감정들이 우리 부모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에 그만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편 역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차를 뽑아주신 사실을 듣고는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나왔지요.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차가 중고로 사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그냥 뚝딱 해주시다니. 여전히 남편에게 남아있던 서운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저렇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께 뭔가를 드리는 쪽이지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테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저 사람도 참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몸이 편해진 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나는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마음의 힘이 생긴 게 더 컸습니다. 그 차는 제 첫 차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주신 차였기에 아끼고 또 아끼며 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 차를 시어머니가 탐내기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차를 뽑아주신 바로 그 다음 주말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쩐지 남편도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시댁에 가자고 하더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 앞에서부터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 하나 따져야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너 집에서 차 뽑아줬다며?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차를 뽑아줬으면 뽑아준 거지 그게 왜 시어머니가 저한테 저런 식으로 따지고들 일인가 싶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 차를 시어머니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산 줄 알겠더군요. 게다가 결혼 이후 저는 시댁에서 제대로 받은 것 하나 없었습니다. 매달 용돈만 꼬박꼬박 보내면서 시어머니 생신이면 선물과 현금도 빠짐없이 챙겼고 반대로 제 생일은 전화 한 통으로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서운함이 적지 않았는데 제가 친정에서 차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흘겨보며 복도 많다는 식으로 말하니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네, 받았어요. 요즘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걱정되셔서 해주셨어요. 저한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쏘아붙이듯 말하셨습니다. 넌 참 복도 많아. 조금 징징대면 차까지 뚝딱 사주는 부모도 있고 말이야. 그 말에 담긴 시기와 질투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식한테 차까지 턱턱 사주는 부모라면 용돈도 필요 없겠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한테 뭐하러 돈을 보내? 이제부터 친정에 보내던 용돈은 그만하고 그 돈은 전부 우리 쪽으로 보내. 이번 달부터는 사돈한테 보낸 것까지 우리한테 보내라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으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친정과 시댁의 균형을 맞추려고 용돈을 공평하게 드린 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배려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격자이시기에 시댁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조심스레 맞춰온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친정에 주던 50만 원까지 시댁으로 보내라니요. 그럼 결국 한 달에 100만 원을 오롯이 시댁에 보내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용돈에 이어 차까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는 당분간 우리 딸이 타고 다니자. 요즘 문화센터에 강의하러 다니잖아. 늦은 시간에 버스 타기 무섭다고 하던데 잘 됐네. 이건 정말 염치 없는 요구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정말 아니죠. 그걸 왜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친정에서 저희에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몸에 좋으라고 보양식이며 음식이며 해주신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그걸 다 제쳐두고 이제 와서 그 돈까지 어머님께 드리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제 말에 발끈한 시어머니 앞을 남편이 막아서며 중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틀린 말 하셨어? 그리고 솔직히 당신 친정은 식당도 잘 되고 우리 집보다 훨씬 여유롭잖아. 그런 집에 굳이 용돈 드릴 필요 없잖아. 더 필요한 쪽이 조금 더 쓰면 되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싶었죠. 정말 배은망덕하네.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처먹을 때는 그렇게도 잘 먹더니 은혜 갚을 땐 입싹 씻고 모른 척해? 이 와중에 내 편은커녕 어머님 편만 드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속에 쌓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같은 식구끼리 사정 다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차만 해도 그래요. 당신네 집 사람들은 여태 차 없이도 잘만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걱정돼서 해준 건데 당신들한테 그걸 넘기라고? 신우가 차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필요하면 당신네가 해주세요. 왜 제 차를 넘기라 말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반항을 했더니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솔직히 당신네 식구들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 놓고 뭘 해줬습니까? 나한테 생활비 타 쓰고 돈 없다며 용돈 받아 쓰고 반찬까지 받아먹고 생색내기만 했지. 이제는 제 부모님이 해준 차까지 넘보는 그 염치 없는 태도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지긋지긋한 현실이 이제서야 제대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히게 되었어요. 됐습니다. 저 오늘부로 이 집 며느리 그만둘게요. 그리고 당신하고도 이혼이야. 바로 서류 준비할게. 이혼이라는 말에 두 모자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그 후 저는 남편을 놔두고 혼자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저희 집 현관문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시간만큼 확실하게 끝내야 했거든요. 이혼 준비는 곧바로 시작했고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희 집에 알게 모르게 들어간 돈, 우리 부모님한테 받아먹은 반찬값 다 계산해서 청구서 보낼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내게 준 차까지 뺏으려 했던 일은 그거 협박죄로 넘어가기 전에 당신 어머니부터 나한테 제대로 사과하라 그래. 그 문자에 남편은 황급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받은 거 모른 척한 거 미안해. 용돈도 차 얘기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그건 늦은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남겼고 그 덕에 깔끔하게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죠. 결국 결혼 생활 내내 제 쪽에서 들어간 돈이며 감정이며
무엇 하나 작지 않았기에 이혼 과정도 제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은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제 명의 집이니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서 본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지금껏 공짜로 누리던 것을 약간 회수했을 뿐인데 참 많은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저 제가 너무 호구였던 거죠. 이혼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한 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끝낸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집안일을 돕고 가족들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행복인지 저는 지금 진심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